미국이 한국 전쟁에 왜 참전했는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세계 전략 그리고 세력 균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미국의 한국 전쟁 참전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연합국 승리로 이제 점점 굳어져 가면서 총 4번 정도 수뇌부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 사진을 제가 4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19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43년 12월 같은 해지만 바로 다음이었죠. 그래서 테헤란 회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45년 2월에는 얄타 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입니다. 이미 독일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또 일본과의 전쟁이 거의 마지막에 이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94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에 걸쳐서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 회담에 미국 루즈벨트가 소련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탈린이 거부합니다. 이 당시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후 세계 질서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4강 체제, 즉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생각하던 중국은 지금과 같은 중국이 아니었죠. 모택동에 의한 중국이 아니었고 장개석에 의한 중국이었습니다. 영국 처칠이 이제 중국이 참여하는데 반대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 중국이 이런 자리에 앉을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 뭐 전비 지출이 거의 다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처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도 중국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소련의 스탈린은 여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영국이 처칠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을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하게 대우하기 싫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카이로 회담은 조금 어중간하게 열렸고 그 이후에 미국의 경우에는 소련을 꼭 참여를 시켜야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테헤란 즉 소련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지금은 이란 땅입니다만은 소련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처칠이 싫어했지만 뭐 미국이 주장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회담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얄타 회담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 보면 루즈벨트의 얼굴을 보면 왠지 병색이 완연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루즈벨트 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2달 후에 루즈벨트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얄타가 어디냐면 소련의 크림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곳이죠. 거기에서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열렸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그 다음에 소련 스탈린이 참가했습니다. 이것도 처칠은 싫어했죠. 하지만 미국이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요. 이 회담은 이제 독일과의 전쟁 아주 막바지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달 며칠 안 있어가지고 소련이 폴란드를 공산화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소련의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같은 해 4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4월에 스위스에 있는 미군 사령부에서 독일하고 항복 협상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스탈린이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알았다. 항복 협상 중단할게라고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이 모든 행동이 왜 그렇게 소련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이 보일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던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소련이 미국과 그렇게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이것과 반대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있었던 선거에서 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이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1946년 2월 9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이 났기 때문에 불과 뭐 6개월 정도 지난 그때 시점인데요. 이때 스탈린이 서기장을 뽑는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선거라고는 얘기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였는데 여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아주 중요한 연설인데 이것이 자본주의와 우리는 앞으로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와 전쟁이 불가피하다.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1946년 2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였죠. 3월에 처칠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원래 이제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처음 썼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처칠이 이제 사용하면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당시 돌아갔던 내용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47년 5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이 46년이었는데요. 47년 5월에 미국이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에 대해서 원조액을 정액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8월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거든요. 그러면 남아시아에 있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과연 미국 편을 들어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47년 9월에는 소련이 코민 포럼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자신의 위성국들을 모아가지고 위성국들을 모아가지고 협의체를 만들게 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8년 6월에 베를린 봉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8년 6월에 유고슬라비아가 코민 포럼으로부터 제명당합니다. 요건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 정부가 설립되고요. 그 이후에 나토 설립이 되고 그 다음 아주 큰 사건 49년 8월에 소련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49년 10월 1일에는 중국에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부터는 점점 소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던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탈린이 그 연설을 한 것이 2월 9일입니다. 46년 2월 9일. 근데 이로부터 2주 후에 미국 외교관입니다. 조지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7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인데 이것을 전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롱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정식 명칭은 또 Sources of Soviet Conduct고요. 간혹은 또 X 아티클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이 전략 문서 보고서에서 조지 캐넌이 처음으로 컨테인먼트 즉 봉쇄 그리고 확장 견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개념은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이 적국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의한다면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만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산주의의 확장에 대항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트루만 행정부가 처음에는 소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근거가 있겠죠.
그게 이제 1950년 4월 14일에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보통 NSC 68이라고 하면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소련 핵 개발입니다. 소련이 핵 개발을 해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앞편에서 제가 미국이 숫자에 있어서 병력 수에 있어서는 밀리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핵무기 하나를 가지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젠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공내전이 공산당 측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아주 큰 전략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미국 대사가 무초 대사입니다. 존 무초인데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초기의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하고 한국군 사이에 이 국지전적인 그 충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북한군이 몰려 내려왔을 때 과연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 충돌이 약간 큰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전격적으로 남침을 감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초 대사가 이제 전쟁이 터진 게 새벽 4시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 무렵 그러니까 한 7, 8시간 후죠. 그때 워싱턴으로 보고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인베이전, 침략이라고 하는 말을 명확히 사용을 합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미주리에 있는 별장에 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메가드는 이제 그 일본에 있으니까 메가드에게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드가 6월 29일 그러니까 6월 28일 날그 서울이 이제 완전히 점령이 됐죠. 그 다음 날 직접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에서 지금 영등포 부근입니다. 수원하고 영등포 부근에서 전장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미군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메가드가 이 당시에 실수했던 것이 그렇게 대단한 개입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뭐 1개 4단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이후에 메가드가 계속해서 지원을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축차적으로 이렇게 정원 병력을 요청하는 결과가 왔는데 이때 원래 이제 한국군이 그 당시에 뭐 힘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간에 한 9만 5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즉 사나흘 만에 2만 2천 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7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대 자체가 아예 해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편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독자적인 전쟁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쟁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미국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국이 준비가 그 당시에 안 돼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당시 미국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서는 제일 좋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것이라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학습된 결과냐면 히틀러에서부터 학습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국무부 고문이었고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는데 국무부 고문이었던 존 퍼스트 덜레스가 To sit by while Korea's overrun by unprovoked armed attack would start a disastrous chain of events, leading most probably to World War 해서 한국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세계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괜히 개입했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내셔널 인트레스트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1547년 이태리 피렌체에 지오반느 델레 카사,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라제오네 데글리 스타디라고 하는 이태리어인데요. 말을 쓰면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그 전에 있었던 마키아벨리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 이익을 근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나 프랑스는 물론 제국주의 일본도 그 개념을 사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만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시베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국가 이익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 일본의 그 야마가타 아리토몬드였는데요. 미국에 있어서도 국가 이익은 이제 지금도 국가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입니다. 이게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을 제가 지금 따왔는데요. When you're asking Americans to die, you have to be able to explain it in terms of the national interest라고 해가지고 미국인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즉 희생하라라고 요청할 때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이익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뭐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 같이 이제 신의 뜻으로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이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국가 이익 조금 더 설명드리죠. 학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미국은 대충 한 4단계 정도의 이익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자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도 달라서 제가 적당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 최고가 이제 survival interest라고 했죠. 지금 미국 본토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Five Eyes 국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캐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주, 뉴질랜드 여기까지가 Five Eyes입니다. 이것이 이제 survival interest라고 해서 이건 뭐 그냥 생존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파나마 운하 있지 않습니까? 이 파나마 운하도 생존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라고 해서 vital interest, 글쎄 core interest라고도 하는데 핵심 이익이죠. 그래서 이 서유럽 국가들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이런 데가 핵심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important가 있죠. 주요 이익. 일본 같은 경우고, 그 외에는 페리프랄, 즉 주변적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부가적 이익.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은 4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른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리 돌아갑니다.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한국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국이 괜히 개입했다가 세계대전이 터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견해 중에서 앞 견해, 즉 한국에 개입해야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교훈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챔벌린, 영국 수상 챔벌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가 하나하나 점령을 해나가고 영토적으로 얻어가는데 그걸 용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교훈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소련의 유고슬라비아 침공입니다. 뭐 여기서 유고슬라비아 역사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유고슬라비아는 상당히 복잡한 나라였고, 그 이후에 유고슬라비아가 뭐 세르비아라든지 몬테네그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스니아라든지 이런 여러 그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이렇게 많은 나라로 다 나눠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 공산화를 이끈 티토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소련의 지원을 받은 적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티토는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진행 중에도 언제나 스탈린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다고 하는 것이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립각을 세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티토는 스탈린이 구상을 하고 있던 소련의 팽창 정책, 그리고 소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유고슬라비아하고 소련 간에는 영토 문제도 있고 민족 문제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유고슬라비아가 소련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 즉 그리스와 터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소련으로 넘어가면 그리스와 터키가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가 소련의 흑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기에는 소련의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흑해 함대가 지중해를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먼저 보스포러스 해협, 이스탄불이 있는 곳이죠. 보스포러스 해협. 그 다음에 여기 다다넬스 해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브롤터 해협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영국이 철통같이 지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프러스 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국 해군 기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하고 터키가 소련 쪽으로 붙어버리면 이 모든 방어선이 다 뚫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란 또한 문제가 있었죠. 이란은 이제 2차 대전의 결과로 이제 이란의 남부에는 영국군이 주둔하고 소련군이 이제 북부에 주둔을 했거든요. 요 북부 바로 위에가 바쿠 유전이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루지아 이런 곳들인데 요 이란에서 먼저 철수를 했던 것은 영국군입니다. 그런데도 소련군은 철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국이 강력히 주장을 하고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가지고 겨우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소련이 이쪽을 침공하게 된다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정부의 원조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또는 안 했다가 여기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얘기는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이제 극동군 중에서 약간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왔죠. 아주 실패를 해버리고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을 통해서 비난 성명 발표했는데 뭐 비난 성명이야 뭐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루먼이 이제 그 당시 회고록을 나중에 썼죠. 근데 거기 보면 뭐 communism was acting in Korea 해놓고 just as Hitler, 무소리니 and Japan had 10, 15 and 20 years earlier.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이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했던 것과 같다. 이러한 시각으로 봤던 겁니다. 이 트루먼의 회고록인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당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에 관련한 것을 아주 좋은 참고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50년 8월에 미 의회가 120억 불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트루먼이 1950년 6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물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한 3일 후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즉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요 지금 요 부분 문장이 중요합니다. 7함대로 하여금 대만을 방어하게 명령했다라는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다음 편 정도에 말씀드릴 건데 중국의 이후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아니죠. 중국의 입장이 이것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아직 점령을 못했을 뿐이지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만 해협에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함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죠. 이제 방법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쉽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이나 특히 지상군을 보내기는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아이디어가 바로 일본 재무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을 한 다음에 대만을 다시 일본에 합병을 해버리고 나서 대만에 약 30만의 병력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러려면 그 대만군이 일본군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본군을 활용한다라는 방안도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그냥 구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하고 장개석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루먼이 미군의 직접 개입, 특히 지상군의 직접 개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병력 수입니다. 서유럽 방위 병력, 그 다음에 중동 방위 병력을 빼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쪽이 우선순위가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지나서죠. 1951년 6월 30일 날 미국이 징집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예비군하고 주방위군도 동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메가드는 생각이 좀 달랐죠. 메가드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방위 군인들을 데려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메가드가 뭐라고 했느냐면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 진화 우선순위가 1번에서 4번까지 있다고 치자. 그런데 1, 2, 3번에는 불이 나지 않고 4번에서 불이 났다. 라고 해서 1번 지역에 사용될 화재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는 뭐 4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순위밖에 안 되지만 불이 난 곳은 이것인데 이것저것 따질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미국의 전략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육군과 해군, 공군이 약간 형태가 달랐지만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